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80명이 넘는 수업에서 시험을 보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대체 과제로 이 기말고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00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망라해서 이 10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섯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만의 역사 레시피 양식에 맞춰서 과제를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역사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이 양식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고요. 뒤에 이 나만의 역사 레시피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식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글로 하던 txt 파일로 하던 ppt로 하던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고요. 글자 크기, 자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를 올리는 곳은 LMS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 기한은 12월 11일 23시까지고요. 조기 취업하신 분들도 이 시간에 맞춰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과제 분량은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넘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렇다고 5가지 주제니까 5가지 주제를 한 장씩 쓴다. 요건 약간 좀 빈약한 것 같고, 그래서 10페이지 이내라고 했지만 10페이지 약간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가지 주제는 대체로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 이 시대가 궁금하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이런 여러 요소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구미가 당기는 곳으로 그 주제 5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작성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도국가의 운명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쪽에 해시태그들이 쭉 있는데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한 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식민지사관이라는 게 식민사관이라고도 할 거고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백과사전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개념이 쭉 나와 있죠.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정확한 개념 위에서 설명을 할 때 상대방을 납득시키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역사 분야에서는 이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썰만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 왜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개념 규정 위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가장 설득력이 있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것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거는 뭐 100가지 주제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0가지, 10,000가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제 그것을 풀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맛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한번 맛보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과제로 제시한 거예요. 이 반도 국가에는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릉성 산지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반도 국가들은 대체로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의 농산물 혹은 수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웃 국가와 이 중개무역가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 반도 국가들이라는 게 이 개방성을 가지면 상당히 이 경제가 그리고 이 국력이 신장되는데, 이 폐쇄성을 가지는 순간 이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게 되는 거구나, 뭐 그런 것을 느끼라는 의미에서 이 해시태그를 달았고,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 10줄 정도 이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도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제 식민사 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한반도, 이 반도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제 식민사관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공통성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설명을 할 때 논리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또 이 반도 국가가 강성해지기 위해 펼쳐야 할 대외 정책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번 이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한반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 반도 국가라는 게 결국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정책을 폈을 때는 발전을 하고,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는,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과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역사 레시피라고 했는데요. 뭐 이것은 사실상 이 역사를 요리하는 것도, 역사라는 것도 요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양념을 너무 많이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맛이 없어지죠. 사실상 뭐 요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만의 역사 레시피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오늘의 역사 셰프의 조언, 개념 손질하기, 개념 프로 요리하기, 역사의 맛 음미하기, 이거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약간 좀 소제목을 달아서 좀 더 맛깔을 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이 오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5가지 주제를 선택하잖아요. 그 각 주제 하나의 챕터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번 주에서 다룰 역사의 주제를 적는 항입니다. 아까 보셨던 반도국가의 운명이 되겠죠. 다음으로 셰프의 조언을 한번 셰프의 조언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리책에 항상 셰프가 뭘 이 요리를 할 때 뭘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문, 그 이번 항목에 있던 이 제시문을 읽고 이 셰프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 제시문을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항목을 적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개념 손질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념을,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질하는 게 가장 좋죠. 식재료를 손질을 해야죠. 비닐도 안 벗기고 생선을 요리해서 내놓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잘 이쁘게 만들어야지 되겠죠. 이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식민지 사관이란 무엇인지, 뭐 여러가지 뭐 네이버나 두산대백과 사전,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전들이 있고요. 그런 곳에서 읽어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수가 나갈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개념 프로 요리하기입니다. 무도 이쁘게 손질을 했고요. 이 배추도 예쁘게 손질하고 식재료를 다 이쁘게 손질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날로 그냥 내놓으면 그건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는 있지만 맛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을 손질했다면 이제 개념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과 연관지어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념 때 여러분들이 개념 손질한 이 개념들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했는가를 저는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손질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은 개념이나 혹은 뭐 엉뚱한 얘기를 써놓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제대로 나가지는 않고요.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이 핵심 질문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개념 프로 요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맛을 봐야죠. 뭐 혹시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대담한 요리인지, 뭐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는 역사의 맛 음미하기 항목이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고요. 또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 시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음미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수업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로마의 도로망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공화정을 지킨 호국거위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게 우리말 호응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공화정을 지킨 호국,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뜬금없이 거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인간 스파르타쿠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인간 아닌가요? 사람 아닌가요? 예,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예, 사람은 사람인데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노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스파르타쿠스를 통해서 이 노예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도로망이 로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로마 하면 거대 제국, 로마 제국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도 초창기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처음부터 대제국인 나라는 없죠. 사실상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거대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기가 없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위기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겪고 또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큰 어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로마라는 나라도 사실은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하면서 거대 제국이 되었죠. 그 과정을 이 호국 거위라는 주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고대 노예제 사회의 특징을 스파르타쿠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좀 특강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에요. 영국,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스코틀랜드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잉글랜드, 그리고 이 웨일즈는 빠져 있네요. 이쪽이 웨일즈 지방인데, 이 잉글랜드 지역, 그리고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로마, 그리스, 아나톨리아,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남지중해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 이 로마의 도로망이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 크림반도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마 도로망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요, 이 정복 과정에서 구축한 직선도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를 통해 놀라운 육상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에 아주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실용성 면에서는 고대 로마를 능가하는 이 문명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 전역에 다리, 운하, 돌로 포장된 도로 등 수많은 걸작을 남기게 되고요. 특히 광범위한 도로망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국의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기간시설이 바로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연장거리만도 길이만도 12만 킬로미터가 넘을 정도입니다. 제국 전역에서 군대, 사람,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죠. 사실 고대 시기에 도로망은 로마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 중국이라든지 다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나머지 제국들의 이 도로망들은요, 대부분 군사적인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요, 이 다른 문명권과는 다르게 이 사람과 물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육상 운송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문화, 인종 및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아우르는 이 거대한 용광로가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의 신속한 진군 및 식량과 군수장비를 보급하는 마차의 이용 이외에도 무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로마 도로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도로망은 이 고대 로마가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뭐 거의 모든 이 고대 제국들이 대부분 이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군수용품 그리고 행정을 위한 도로망이지 이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 무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그리고 문화, 인종, 제도를 하나로 아우르는 거대한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로마가 최강국가로서의 위용과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죠. 죄송합니다. 많은 도로가 개선문으로 시작해서 끝났고요. 도로의 이름도 도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좀 쓴다는 원로원, 의원들은 이 도로를 까는데 비용을 지원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죠. 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도로가 활용된다는 점도 이 로마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군사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명이 따로 있지 않죠. 다른 제국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고대 로마의 이 도로망은요, 사실상 이 개인이 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도로 굴착 이 자금을 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이 도로명이 정해집니다.
이 로마의 도로망은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 점차 퍼져나갔고요. 일부 도로는 이 로마 주변의 도로만큼 유명하고 잘 관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비아, 이 가도,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미티아, 비아 도미티아는 프랑스 알프스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이어졌고요. 이 스페인 전역에서 병력 이동에 매우 중요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발칸반도를 건너 비잔티움에서 끝나는 비아 에냐티아, 이 비아 에냐티아 가도는요, 이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이 도로 건설이 시작됐는데요. 이 도로가 있어서 이 제국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중요한 육로가 되기도 하죠. 여하튼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로망이 한꺼번에 구축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로마의 이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을 따라서 이 도로가 구축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군사력의 열쇠인 이 도로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인데 일부는 지금 복원 작업 중이고요. 그 모습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건설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2차 삼리운 전쟁 동안 카푸아에서 공화정 로마와 동맹국 사이에 보급로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로 도로 시스템은 종종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구축되는 경우가 많았죠. 로마 군단이 먼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면 로마인들은 점령한 도시를 로마와 연결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굴착하게 됩니다. 직선도로는 이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이 제국의 일상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죠. 이 군병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요. 행군의 피로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이 빠른 군단은 외부 위협과 내부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무려 32km 행군이 가능했습니다. 이 32km 행군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 때문이라는 얘기죠. 로마 세계의 가장 고립된 지역 그리고 최전방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력이 공급되거나 강화되어 이 국경 전초기지에 거대한 병력을 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죠. 토지 측량사와 당시 도로를 구축하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토지 측량사는 조준대를 활용해서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직선 경로를 공들여 도표로 작성함으로써 이 도로 건설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도로는 종종 가파른 언덕을 곧게 닦기도 하고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경우 이 직선 도로를 뚫기 위해 터널을 뚫기도 했습니다.
예, 고대 로마 시기에 이 뚫었던 터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터널은 이 긴 우회로를 피해야 하는 경우 쓰는 공법이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터널은 이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3개의 터널입니다. 길이 1km에 달하는 큐메아 터널, 705m에 달하는 크립타 네아폴리타노 터널, 그리고 780m 길이의 그로타 디 세아노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은 양쪽 끝에서 굴착해서 건설을 하고요. 예, 한쪽에서 뚫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양쪽 끝에서 굴착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양쪽 끝이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갱도를 위에서 뚫어 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죠. 갱도를 활용해서 굴착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안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각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을 만나게 되면요, 작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할 때 진행 속도가 하루 30cm 정도로 아주 느려서 터널이 완공되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먼저 도로 설계부터 보도록 하죠. 주로 이 군인들이 직접 건설을 하고요. 엔지니어들은 고대 로마 군단의 정규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요새, 수로 및 교량 건설 모두 공병대가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병대는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도로 건설을 위한 일률적인 고대 로마 공법은 없었고요. 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이 골재가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그 골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공법은 지리적 위치, 지형, 지질구조, 그리고 사용 가능한 이 재료에 따라 다양했죠. 일반적인 도로 건설 매뉴얼은 존재했습니다. 이 도로의 평균 너비는 대체로 5.5m에서 6m 사이고요. 내구성과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 91cm의 얕은 도랑을 파고 도로의 양쪽을 따라 작은 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이 도로 건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바닥 부분은 보통 평평한 흙과 모르타르 또는 작은 돌로 덮인 모래로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에는 석회 모르타르로 시멘트를 바른 자갈이나 이 자갈의 기초층을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멘트가 이 시기에 등장했나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이 대부분의 이 건축물들이 당시에는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 시멘트라는 것은 외부 충격에 상당히 좀 취약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19세기가 되면 철근 콘크리트가, 철근 시멘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높은 빌딩 건축도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시멘트가 만들어진 것도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만들어졌고요. 이 철근을 사용한 것도
이 철기 시대부터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개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한 19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각각 존재했던 것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사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현대 문명 건축물 중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도로는 석회가 섞인 잘갈 표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변 마을에 흔히 구할 수 있는 화산 응해암, 그리고 자갈 또는 현무암, 규소죠. 또는 석회암 포장돌로 마감 처리를 하게 되죠. 이 도로는 빗물이 측면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연석까지 의도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이 많은 도로에는 이 배수로가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도로라는 것이 이 관리 유지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킬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빗물이요. 결과적으로 이 배수로를 뚫어야지 되고 이 도로의 기울기를 다르게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지 되죠. 이러한 작업이 고대 로마 시기부터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행자를 위한 포장된 자갈길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양쪽을 따라 1m에서 3m의 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길과 도로를 구분하는 연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도와 인도를 이제 구분하는 옹석이 이 시기부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 군사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군사적으로 쓰인 것도 많지만 이 문화나 혹은 무역품을 이 교류하는 도로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도로가 건설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3m에서 5m마다 연석에 더 높은 블록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블록은 사람들이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거나 이 말이나 소, 당나귀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건설된 이 편의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번잡한 주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사거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느 쪽이 우선순위인지 이를 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로교통법도 이 시기에 제정되어 있죠. 예, 이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고속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이 고대 로마 도시 이 도로에 있는 이 돌기둥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주죠. 이정표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 이 도로가 건설된 시기, 건설 책임자, 마지막으로 수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예, 초기 문자 기록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 산성을 축조한다, 혹은 뭐라고 하죠? 이 댐이 아니고 사실상 방파제를 만든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사실상 대부분 어떤 부족이 어떤 구간을 건설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적병이 쳐들어왔는데 특정 지구의 성벽이 붕괴됐다.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야지 되겠죠. 그럴 때 이러한 이정표나 그러한 기록들은 가장 중요한 이 수사 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초기 이 문자 기록은 대부분 책임 소재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소위 이 황금 이정표를 로마노 포rum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노 포rum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광장에 설치하게 되죠.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주제된 이 이정표는요, 도시의 모든 성문까지의 거리를 나열하고요, 제국 도로 시스템의 수렴 지점이기 때문에 이 황금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걸어서 가는 길, 아유, 참 힘들죠. 이 역참이라는 것은 행정의 이 정보의 이 전파를 위한 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휴게소는 개인이 이제 도로를 걸으면서 이제 지치게 되죠. 뭐 사람이 많이 걸어야 하루에 30km 이상 걷기는 어렵죠. 예, 그러면 한번 쉬어줘야지 되는데 당시에 휴게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의 도로에도 역청과 휴게소가 존재하죠. 이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다른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은 매 16km마다 위치해 있고요. 역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되게 됩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는 뭐 엄청난 속도는 아니죠. 요새는 실시간 속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세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제국의 특사들에게 특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역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참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96km까지 이동할 수 있었죠. 이 말이란 동물은 좀 지구력이 별로 좋지 않은 동물이죠. 이 속도는 내지만, 빠른 속도는 내지만 이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16km마다 갈아줘야지 돼요. 이 몽골도 사실상 한 군인이 5마리의 이 말을 몰고 전쟁터로 가게 되죠. 이 말은 쉽게 지치기 때문에 이 지친 말에서 옆에 말로 옮겨 타고 이 빠른 속도를 유지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이용자들은 약 32km마다 설치된 이 도로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도로 관리와 순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도둑과 노상 강도를 막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 순찰대로 알려진 로마 제국 군대의 특별 파견대가 순찰을 돌게 되죠. 이 교통량은 많지만 외딴 지역에 경찰 소소와 망루를 설치해서 도둑이나 노상 강도의 출현 가능성을 여행자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도망노예를 감시하고요, 이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죠. 예, 이 도망노예가 존재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도망노비를 잡기 위한 이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뭐
꽤 오래된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이 도망 노예를 잡아라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도망 노예를 감시하고 이 잡아들이는 이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통행료 징수원으로 이 군인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로마의 도로도 항상 무료는 아니었으니까요. 군대라 해도 다리, 산길 또는 지방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물품의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요, 현재도 사용 중이죠. 로마의 2000년 된 도로는 내구성 면에서 현대 아스팔트 도로를 능가합니다. 이 많은 로마 도로는 최근까지도 이 주요 도로로 활용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비아 플라미니아,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의 포스웨이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교량, 터널, 수도교는 현대도 이용 중입니다. 다음 주제로 이 거위와 스파르타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이 거위털이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나 보네요. 근데 왜 거위털이 날릴까요? 바로 고대 로마를 지켰기 때문이죠. 누가요? 바로 거위가 지켰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고대 로마 제국만 기억하고 있죠. 건국 초기의 로마는요, 잦은 외침에 생존을 위한 투쟁식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카피톨리노 기록이 이야기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여기서 잦은 외침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잦은 외침은 둘째치고 이 로마라는 나라는 건국 초부터 사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에트루리아라는 먼저 이 로마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나라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제 독립을 외치면서 이 로마가 건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표는 사실상 건국 초기는 식민지였다, 식민지 백성들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해방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에트루리아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독립을 이루는데 주축 세력이 바로 이 원로원들이에요. 귀족들. 이 원로원들이 로마 제국 말기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 명분은 바로 독립운동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건국된 것이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잦은 외침을 또 당하게 돼요. 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거대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이 알프스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로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갈리아인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진출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 갈리아 부족민에게 새로운 땅을 나누어 주고요, 노략질을 하기 위함이었죠. 이 당시 로마 공화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고요. 로마는 인근 국가를 정복하거나 조약을 맺어
이 영역을 넓히는 확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뭐 전쟁을 통해서 신기한 면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은 이제 어떤 지역을 점령하러 가는 경우에 이 적의 성문 앞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죠. 행군을 멈추고 제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제단을 이 로마의 신에게 한번 이 제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성 안에 이 적국의 신에게도 예를 표해요. 이 로마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마군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적의 신의 노여움으로 이 패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적국의 신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고 이 제사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이탈리아를 하면서 이 만신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들려드리도록 하죠. 예,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영역을 넓히는 과정도 아주 독특해요. 이 대부분의 경우 적을 점령 하는 식이죠. 뭐 예를 들어 성문에 와서 노예가 될래 아니면 죽을래, 뭐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뭐죠? 뭐 선택할 게 없는 선택지를 휙 던지죠, 다른 나라들은. 근데 로마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래.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예, 아주 복잡해집니다. 뭐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로마 시민으로 뭐 사는 것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여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상 로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이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상 로마가 확장하는 시기에 그렇게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그리고 영역을 전쟁 없이 확장시키는 이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 갈리아가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진군하던 시기에 이 로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이탈리아 반도도 다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군요. 예. 하지만 영토는 작았지만 많은 이웃 국가들과 조약을 맺었죠. 그때까지 로마는 이웃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몰랐습니다. 예, 선택지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로마 시민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상 갈리아 전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험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주죠.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녀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가져야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죠. 국경을 넓히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절실함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카피톨리노 거위의 전설인데요. 이 갈리아 전사가
망루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거위만 있는데요. 군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이 로마 군사들은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북쪽에서 갈리아인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전투 준비에 나서게 되죠.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거는 로마인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갈리아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이 갈리아 전사들은 알몸으로 싸웠고 이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갈리아 전사에게 당했는데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기는 좀 어려웠나 봐요.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이 갈리아 전사를 묘사하고 있네요. 이 특히 갈리아 전사들의 전투 함성은 드높아서 이 로마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들은 거대한 무기를 너무나 자유자재로 휘둘렀다는 것이죠. 거의 괴물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로마인들이 묘사한 갈리아 전사들의 이 모습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성문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심지어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성문을 닫아야지 된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활짝 열어놓고 도주를 하게 되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로마인들이 문을 열어둔 이유가 매복을 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갈리아인은 3일 후에야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게 되죠. 예, 정상적인 군대라면 당연히 이 성문이 열어놓고 도주를 하는 경우엔 혹시 매복이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당연히 이 조심조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매복에 걸리면 사실상 인명피해가 이 사상자의 숫자가 전사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최대한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죠. 이 첩보병도 보내고 척후병도 보내서 이 성안 그 도시의 상황이 혹시 매복이 있는지 혹은 엄폐물이나 지뢰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이죠. 이 갈리아 군대는 역시 이 정상적인 군대답게 이 성문이 열려진 그 로마를 덥석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번 조심조심 이 로마군이 숨어 있지 않을까 확인해 가면서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병사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성전이나 공성전은 한 군데서 이루어지죠.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성전, 이 공성전에서 이 성을 지키는 것을 농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겁쟁이라고 판단했죠. 예, 꼬리 내리고 그 성문 닫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전부 다 내뺐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겁쟁이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 뒤에 로마로 들어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공성전을 통해 카피토리노를 점령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녹록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성전은 장기화되게 됩니다. 예, 공화정을 지킨 거위를 이제 보도록 하죠. 예, 이 카피톨리노 이 언덕에는 이 저번에 아까 이 로마노 포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로마노 포름이 자리 잡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이 신전들이 모셔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군이 지쳐 잠들고 개들도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순간, 이 로마군이 30일 이상 밤잠 없이 이 개들도 마찬가지죠. 군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이 로마군과 군견이 거의 그냥 밤낮 없이 이 공성전을 펼치는 이 갈리아인들의 공격에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40일 정도가 되면 이 로마군 전체, 이 군견 전체가 깊은 잠에 취해버려요. 예, 한 30일 동안 한 2~3시간 쪽잠 자면서 전쟁을 하니 스스로 눈이 감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갈리아인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요. 이 성벽을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이건 기록의 내용인데요. 스파이더맨 장갑을 이 시기에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 성벽을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침략자들이 성벽을 기어 오르는 소리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군과 군견은 죄다 다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거위가 난리법석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이 마르쿠스 마니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방어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을 집어들고 그의 부하들을 부르며 성의 난간으로 달려가 이 갈리아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것이죠. 이후에도 포위 공격은 몇 주간 계속되게 됩니다. 갈리아인은 계속된 전투에 지쳐 로마와 강화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됐고요. 로마인들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평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위대한 제국이 된 셈이죠. 예, 전쟁 배상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인들과 이 갈리아인들이 이 평화조약,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저울을 사용할 것이냐. 예, 뭐 그거를 두고도 옥신각신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게르만족의 저울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사실 이 시기에 로마라는 것은 이 갈리아의 거의 패전한 패전병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없었죠.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거위들은요, 이 국가를 지킨 호국거위, 영웅거위로 숭배되게 됩니다. 예, 로마에 가보시면 어떤 축제가 있는 경우에 항상 거위들이
맨 선두에 나서게 됩니다. 예. 개들 그리고 군인들이 잠자는 사이에 이 갈리아인들을 물리쳤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군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죠.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군견이 군유를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벌을 당하게 됩니다. 주노 신전과 로마 공화정을 지킨 신성한 거위는 그야말로 영물이 되죠. 매년 축제 때마다 이 로마시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축제 행렬의 맨 앞에 자리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카피톨리노 언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로마는 이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죠.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 로마의 부유층의 거주 공간이자 이 사원과 원로원, 회의실과 같은 공공건물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곳이 마지노선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갈리아의 포위 공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이 전후에 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전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갈리아에 패배해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지 되는데 무슨 돈으로 지불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낸 이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시민에게 부과했다고 볼 수가 있죠. 빈곤한 많은 시민들이 채무자 감옥에 갇히고요. 만약에 채무자 감옥에서 돈을 제대로 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이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나 농토를 벌이고 산적이 되기도 하죠. 이 마르쿠스 마니우스는 아까 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지켰던 총사령관이었던 마르쿠스 마니우스는 이 원로원의 행동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을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다음으로 스파르타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근래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당시 이 고대 로마 시기에 이 스파르타쿠스의 이 조각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요 근래에 만든 조각상입니다. 이 검투사가 선호하는 짧은 검을 뜻하는 라틴어 글라디우스에서 이름을 딴 이 검투사를 글래디에이터라 부르죠. 이 초기 검투사들은 기원전 3세기 말 로마에 패배한 삼라이트 전사들의 전투복을 입은 후 오른팔에 착용하는 화려한 장식의 투구, 방패, 그리고 이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 동안 희생된 전몰 영사를 위한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검투사 게임이 등장하게 되고요. 기원전 174년에는 74명의 검투사가 로마인을 위한 특별 장례식의 일환으로 3일 동안 검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 기원전 74년에 게임 형식의 최초의 이 검투사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흥행에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흥행사들이 뭐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이 흥행사들이 이 컴퓨터 경기를 이제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이 피를 보는 스포츠에 대한 로마인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요. 이 정복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노예들이 이 컴퓨터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훈련센터 또는 학교로 끌려가게 됩니다. 컴퓨터 훈련학교가 우후죽순 열리게 되고요. 오늘날 나폴리 북쪽의 카푸아 마을 이 근처에 집중되게 됩니다. 학교에서 검투사들은 이 다양한 무기에 대한 적응훈련,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게 되죠. 하지만 징계와 처벌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기원전 73년 78명의 검투사들이 카푸아 근처의 렌툴루스 바티아투스 학교에서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심한 학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투사들은 숙소에서 쫓겨나 부엌에서 발견한 식칼과 침으로 경비원을 제압하고요. 운 좋게도 이 검투사의 무기를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마차를 발견하게 되고 이 마차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 무기로 무장한 78명의 검투사는 돌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사실상 이 노예 봉기가 이 시기에는 아주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노예 반란군들을 이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기원전 135년 제1차 노예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고요. 2년 후에야 로마 군대가 파병되어 시칠리아 노예 반군을 그야말로 간신히 제압하게 되죠. 무려 7만 명 이상의 노예가 무기를 들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여 시칠리아 이 지방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04년 제2차 노예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4만 명의 노예가 시칠리아를 휩쓰게 됩니다.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집정관 마니우스 아킬리우가 직접 나서서야 간신히 노예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죠. 살아남은 노예들은 체포되어 경기장에서 야수와 싸우기 위해 로마로 압송됐고요. 이 제1차, 2차 노예전쟁은 하지만 다행히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요, 이 스파르타쿠스가 활동했던 이 제3차 노예전쟁은 고대 로마의 심장부, 즉 로마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로마 심장부, 제가 좀 말을 뛰어넘었네요. 사실상 이 나폴리 지역은 사실상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지역이죠. 이탈리아 이 한복판에서 이 노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인구 중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집안에 한 4~5명의 노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식구 수만큼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노예가 많은 집은 1000명, 10,000명도 쓰니까 이 로마 인구 중에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잘 훈련된 검투사가 지휘하는 도망노예 군단은 이전의 노예전쟁과는 차원이 달라도 아주 달랐죠. 이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 출신 노예 검투사입니다. 로마 공화국에서 일어난 노예 봉기 중 하나인 제3차 노예전쟁에서 이 노예 반란군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스파르타쿠스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로마군에 복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탈영 장교 출신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군에서 산적 토벌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체포되어 노예로 팔린 것은 여하튼 확실해 보입니다. 기원전 73년 77명의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카푸아의 이 검투사 훈련 학교에서 탈출하게 되죠. 다른 도망 노예들이 곧 합류하게 되고요. 베스비오 산에서 검투사들은 이 다른 도망 노예들에게 기초 전투기술 훈련을 실시하게 되죠. 이제 78명의 이 검투사들이 이 다른 도망 노예들이 모여있는 베스비오 산에서 그들에게 기초 전투기술 훈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정예병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의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 총사령관은 3명이었어요. 이 스파르타쿠스 이외에 이 두 갈리아인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크리수스, 또 한 명이 오에나무스라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쿠스, 크리수스, 오에나무스가 공동 지휘하는 이 노예 반란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로마는 노예 반란군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력 군단을 보내지 않았죠. 이 도망 노예 군단은 처음 맞닥뜨린 지방군 4개 부대를 순차적으로 격파하게 되죠. 한 4개 부대라는 것은 한 개 부대가 보통 5,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2만 명을 괴멸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도망 노예가 이 과정에서 합류하게 되고요.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노예 반란군은 9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죠. 스파르타쿠스는 노예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유를 찾아 알프스를 넘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공동사령관이라고 했죠. 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는 이 교전을 피한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의 목표는 이 노예를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희생자를 줄여야 되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공동사령관 중에 한 명인 크리수스는 이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공격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저 로마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야지만 이제 노예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수스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 크리수스는 노예 반란군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이 3만 병력을 인솔해서 인근 도시를 습격하게 됩니다. 곧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되죠.
크리스스는 이 원한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인근 도시에 들어가서 이 포로들이 있잖아요. 로마군 포로들. 이 로마군 포로들에게 검투사 경기를 시키기도 하죠.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와의 3번의 교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대규모 인원 9만에서 12만 정도 되는, 한 9만 명 정도 되는 이 대병력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다는 게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이 배를 통해서 이 로마를, 이 이탈리아를 탈출해야지 되겠다고 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로마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남쪽으로 간 이유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알프스를 당시 넘는다는 게 뭐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 해안가로 가서 결국 항구의 배를 이용해서 이 자유를 찾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 반란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령관 마르쿠스 크라수스 이소라의 이 로마의 정예병이 파견되기도 하죠. 이 오랜 추격과 수차례 교전이 있었고요. 노예 반란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실러강 상류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살해되었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살아남은 약 6천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 이 스파르타쿠스의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 스파르타쿠스를 다룬 영화나 책이 제법 돼요. 그런데 그 책이나 영화에서는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억압적인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사실상 저항자의 아이콘으로 재현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갸우뚱해요. 이 노예 반란군을 로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안정과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스파르타쿠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사실상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저항자의 아이콘은 이 스파르타쿠스보다는 크리스스 쪽이, 그 사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서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히려 크리스스가 이 저항자의 아이콘이 아닐까 싶고요. 뭐 이 사람은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하는 뭐 양치기 목자라고 하죠. 뭐 그 정도로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과적으로 이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사회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어요. 예. 오늘 수업 중에 다른 3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한 뒤 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것은 과제는 아니에요. 기말직 대체 과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거리를 던져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오늘 수능이기 때문에 1시간 후에
10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 1시간씩 이 수업 시간이 조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공지를 못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는 그 소양교양 콘서트가 열리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이 나머지 다른 강좌의 부스를 도시면서 이 도장을 받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지시가 왔네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